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썬데이 일부 장민지입니다. 7월 한 달간 답답한 박스권에 갇혔던 우리 시장이 8월 들어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중국발 규제 패닉 여파와 여전한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덕분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도 잠시 훈풍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분들도 고민 깊으실 텐데요. 오늘 그 고민 해결을 위해 저희 대박천국 썬데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이상로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거나 샵 8338로 이상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핸드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박천국 썬데이 일부 이상로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시장이 불확실할 땐 확실한 메가트렌드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많은 시장이고, 그리고 8월 달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이 최근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뒤에 나오는 바로 메가트렌드,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 메가트렌드도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8월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면 이 8월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한 번 더 8월 말까지 긴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은 조정을 볼지,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시장에 8월 달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이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첫 번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것이 두 번째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미국 증시가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베케이션 시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휴가 시즌에 접어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장은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별표 3개 놓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무역 교역의 1등과 2등을 다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질지, 자, 그래서 총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우리가 다우 증시와 나스닥 시장에 대한 동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는데요. 자, 다우 증시가 현재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우 증시라고 하면 우리가 우량주, 자, 그리고 고배당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바로 다우 증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우 증시에서 우리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그래도 미국은 긍정적인 부분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이 물가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5%를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똑같은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고수해주고 있어요. 테이퍼링은 없다. 테이퍼링을 하기에는 경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선경기 회복 후 테이퍼링이라는 포지션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유입되면서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스닥을 보더라도 나스닥은 성장주, 자,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시 한 번 더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죠. 다만 오늘 제가 눈여겨봤던 뉴스 중에서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이요. 지금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재택근무를 연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마라.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일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휴렛패커드, HP라고 하죠. HP 프린터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HP라는 회사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본사가 우리나라에는 여의도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재택근무가 연말까지 또다시 한 번 더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재택근무를 연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술주와 성장주 안에서도 시장은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어떤 부분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여파가 적겠지만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재택근무 불가능한 기업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적인 부분에서 한번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 얼마 전에 포드와 GM이 빠졌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동차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종목은 다를 수 있다. 왜? 최근에 거래량을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래량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거래량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방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발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도 같이 볼게요. 중국 증시 동향인데요. 사실 이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우리나라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중국이 두 가지 키워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준율에 대한 부분. 지준율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밝히는 것이 뭐냐. 지준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하를 하겠다. 언제까지? 내년 올림픽 때까지 인하하겠다. 왜? 유동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규제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누군가가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것이 주식시장인데요. 중국은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어떤 규제? 엄격한 규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여파는 결국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국에 대한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플러스 알파로 누구? 대한민국의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왜?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국을 기반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엄청 많고요. 중국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도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중국에 대한 규제는, 중국 내에서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결국 국내 기업들한테도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게임주들 어땠어요? 게임주들이 텐센트가 10% 빠지는데 국내 기업들도 5%, 10% 빠져버렸습니다. 왜?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그 얘기 나오자마자 국내에 같이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2015년, 2016년도에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기나긴 횡보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언제부터? 2016년도부터요. 현재까지 기나긴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모습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현재 중국 증시가 상승할까 하락할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행보권 양상을 좀 보이면서 방향성 없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음 그림에서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도 저는 이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죠. 8월달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 한국은행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양적 완화라든지 테이퍼링이 될 수 있죠. 돈을 찍어내든지 아니 돈을 줄여든지. 이것은 곧장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금리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미친 여파가 약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곧장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주식시장은 유동성이라는 것을 줄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화답할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은 상당한 악재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8월 달은 동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10월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FOMC에 대한 금리 일정인데 FOMC가 2021년도에 금리가 9월 21일과 22일 날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한 날이냐면 우리가 별표가 쳐져 있는 것은 경제 전망에 대한 요약도 함께 발표를 하거든요. 9월 22일 같은 경우에 별표가 쳐져 있는 달이에요. 그러면 이때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까지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왜 한국은행이 보수적인 포지션을 감안했을 때 이것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8월 달에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면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다음 그림도 보시면요. 최근에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같은 경우에도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8월 달 들어서 약 4거래일 동안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현재 4월 달 돼서 들어왔고 7월 달과는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매수를 많이 하면서 지금 이끌어오고 있는데, 자, 이 매수가 어디를 기점으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빠져나갈 것이냐, 저는 그 포인트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좋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결과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 이후부터 옵션 만기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시면, 자,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 상황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현재 중국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신 뉴스는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대만이죠.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걸 알면서도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자,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유동성에 우리는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인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 잘 보십시오. 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서로가 엄청난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했고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도 얼마 전에 지준율 인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연초에는 어떻게 했죠? 동결을 시키면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반기에 되면 다시 유동성을 인하시켰어요. 왜?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거래를 할 때 결국에는 수출에 유리한 쪽, 수출에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환율이 좋은 환경이 돼줘야지만 수출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지금 현재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과의 거래를 했을 때는 미국이 유리하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함께 줄여줬을 때는 비등비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연초와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꾸준하게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도 불만을 미국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추가적인 미국의 중국 대리가 이어진다면 상당한 국내 증시에도 갈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부분, 시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8월 달이 유난히 시장은 더욱더 변수가 많은 시장입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확장되고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 부분 자체가 확산되면서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거기에 고용까지도 안 좋아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고용이 좋은 상황이라면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변수들이 있는 시장에 라고 감안했을 때 항상 일부의 현금, 저는 20%에 대한 현금은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챙기시면서 옵션 만기 이유를 좀 더 준비를 해보시는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렇게 8월 달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변수가 많은 시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안 해야 될까요? 자, 아니죠. 그럴 때는 또 기회를 봐야 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반드시 그런 시장 이후에 올라갔던 업종과 종목군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어떤 종목군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대단한 상승률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했던 종목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는 바로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 시장의 변화, 시대의 변화,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요. 그런 대시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종목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성장성. 한마디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정성. 안정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위한 상승이 나타나는 기업이라는 뜻이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저하고 함께 제대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메가트렌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렌드라는 것은 유행을 뜻하는 거지만 메가트렌드라는 것은 증권 용어로서 실제로 이 용어는 패러다임의 변화, 시대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서 주식이 올라갈 때는
약 500%에서 1000%까지 우리가 흔히 1000%가 하면 10배그라고 하죠. 10루타를 치는 그런 종목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메가 트렌드가 세 가지에 대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기술적인 혁신. 상당한 와우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활에 체감이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이 기술로 인해서 상당히 편해졌다. 또는 이걸로 인해서 내 생활이 달라졌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바로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성장했을 때 우리는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일적인 예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메가 트렌드였죠. 자,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기술적인 혁신을 받아들였고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인터넷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실적적인 성장을 하면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효성의 스판덱스. 자, 스판덱스라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치 소재를 얘기하는 건데요. 운동할 때 많이 쓰는 소재, 그리고 요즘 정장에도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자, 스판덱스라는 것은 이런 요즘 와이셔츠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예전처럼 딱딱한 옷이 아니고 살짝 늘어나는 느낌, 그런 탄성을 가진 소재를 우리가 스판덱스 소재, 많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등산복 같은데 이 스판덱스 소재가 대부분 다 들어가고, 요가복이라든지 또는 운동복에도 이런 스판덱스 소재가 다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스판덱스 소재는 기술적인 혁신을 가지고 왔죠. 스판덱스 소재가 생기면서 옷이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 확인이 가능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스판덱스 소재가 생기면서 내 생활에 좀 더 활동적인 부분 자체를 쉽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딱딱한 정장이었다면 지금 활동하는 데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정장으로 바뀌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실적 성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소재에 대한 이 소재에 대한 실적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주가는 현재 신고가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메가 트렌드가 앞으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메가 트렌드. 자, 지금 우리가 이 업황, 이 업종, 이 기업을 보면 내년에 반드시 적어도 2배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황, 메가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거나 샵 8338로 이상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핸드폰으로 시청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메가 트렌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자, 그 메가 트렌드에 대한 부분, 많은 카테고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이 얘기는 들려드려야겠다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은 바로 테슬라. 여러분 다 아시죠? 좋아하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2차 전지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바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네 가지가 2차 전지에 대한 구성 요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이 엄청난 상승을 2017년도부터 보여왔어요.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배터리 4대 구성 요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분리막 업체, 양극재 업체, 음극재 업체, 마찬가지 전해질, 전해액 업체까지 다 올랐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는 타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때 제가 잡지를 출판했는데 그때 써서 냈던 종목이
LG화학과 삼성 SDI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때 시청자분들은 엄청나게 혹평을 해줬죠. 그래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 종목군들이 향후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큰 상승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종목군들은 올랐다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런 원재료라든지 또는 이런 4대 구성 요소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로 지금 들어가서 물론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더 올라갑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더 올라가더라도 내가 지금 사가지고 200%, 300% 먹을 수 있느냐. 저는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차전지라는 것은 결국 전기차라는 카테고리 안에 2차전지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2차전지가 왜 지금 현재 올라왔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라는 게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에는 2차전지가 들어갈까요? 작은 게 들어갑니다. 그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2차전지가 들어갈까요? 마찬가지 작은 게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전기차가 돼줘야지만 큰 2차전지가 들어갑니다. 소형전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은 단가가 낮아요. 결국엔 중대형 전지가 납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중대형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2차 전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전기차에 관련된 카테고리들은 안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 언론도 매스컴도 아직도 이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에 대한 셀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한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자, 원래 시대를 앞서 나가는 자들은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전기차에 대한 다른 카테고리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2017년도 3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테슬라 청담 지점이 언제 생겼냐면 2017년도 3월 15일 날 생겼고 스타필드 하남에 전기차 매장이 생겼던 때가 2017년도 3월 17일입니다. 자, 이때 반응이 뭐였냐면 국내 테슬라의 첫 매장이 오픈했는데 차보다 IT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했다라고 얘기해요. 인터뷰를. 테슬라는 어떤 업체라고요? 자동차 업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업체입니까? IT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테슬라가 뛰어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행거리고요. 하나는 자율주행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동차 기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IT 기업들이 선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시장은 모빌리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차량은 엄청난 고사양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전처럼 우리가 옵션이 없는 깡통차는 잘 없습니다. 요즘은 첨단 센서들과 첨단 사양들을 가지고 처음 출시되는 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전장치들 상당히 첨단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만큼 자동차 자체의 IT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고사양으로 진행될수록 훨씬 더 많은 전기 제품과 전장 부품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왜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나 이 말이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포커싱 맞춰줘야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2배, 3배, 4배 아니면 10배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현재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현재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는 구글 차입니다. 구글은 우리가 알다시피 IT 기업, 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왜 이딴 짓을 하고 있을까?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애플카에 대한 콘셉트입니다. 왜 애플은 왜 자동차 업계에 뛰어들려고 할까? 왜 이렇게 자동차를 만만하게 볼까? 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엔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BMW나 벤츠 같은 독일 차들 왜 잘 나가느냐?
결국 그 엔진을 외계인이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엔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 이 엔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오나요? 모터가 들어옵니다. 자, 모터랑 엔진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애플카라든지 구글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모빌리티에 대한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기업들, 소프트웨어의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기차에 대해서는 쉽게 올라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웃는 자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IT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가 올해 했던 것도 뭐였죠? 작년 12월 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왜 인수했겠어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IT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썼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앞으로는 이런 전기차 시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차 전지라는 범위 안에 국한된 게 아니고 더욱더 시세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츠가 전기차에 54조를 투자한다고 해요. 언제?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자, 이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대신에 빠르게 올 것이냐, 느리게 올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상 수업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줌 회의 어플리케이션은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의도 원래 있던 강의입니다. 근데 왜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까? 바로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현재 돋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빠르게 올지 느리게 올지는 우리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면 갑작스럽게 전기차는 빠르게 우리 옆에 올 거고요. 그런 사건이 없다면 천천히 우리 옆에 올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된 종목군들은 엄청난 상승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에 따른 관련주, 저는 그 중에서도 전장 부품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같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뒤에 글씨만 봐도 이제 중국 기업인 거 아시죠? 자, 어디냐면 하웨이입니다. 하웨이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네, 전기차를 만듭니다. 중국 차 느낌이 좀 안 좋다, 그죠? 하지만 만들어낸답니다. 자, 왜 하웨이가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는 IT 기업이기 때문이죠. 본인들은 모빌리티에 대해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빌리티가 시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기업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마크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샤오미. 그 샤오미도 전기차를 만듭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기업들이 왜 대거 뛰어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빌리티가 핵심이고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첨단 산업을 집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결국 IT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IT 기업들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번에 폭스바겐에 납품되는 LG전자에 대한 제품들인데요. LG전자 부품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들어가고 디지털 계기판에 들어가고 자,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게 폭스바겐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누구 거냐? LG전자 겁니다. 자, 우리가 LG전자라는 기업이 전장 부품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사업을 지금까지 LG전자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던 산업을 접고 전장 부품으로 넘어왔는데 7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가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가 더 올라갔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까지 캐시카우로 여겼던 사업을 그만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시장은 냉정합니다. 왜 올랐을까요? 결국에는 이런 IT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마그나라는 세계 3대 부품업체가 왜 LG와 전략적인 출범을 했을까? 그 LG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술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LG전자가 전장부품으로 성공을 한다면 그 성공 케이스로 인해서 협력밴드 업체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들도 엄청난 방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대신 눈치 빠르신 분 지금 눈치를 채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2차 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한돼서 생각을 하는 동안 다른 여타의 전장부품이라든지 모빌리티 관련주는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뉴스만 안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고가하는 종목군들 자세히 보십시오. 그 종목군들 자동차 부품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자동차 부품 아닙니다. 전기 전자 부품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와 카메라 모듈인데요. 최근에 이런 카메라가 자동차에 몇 개씩 들어가냐 하면 한 자동차에 한 8개에서 9개 들어갑니다. 앞에, 옆에 2개, 뒤에 1개, 안에도 달려 있고요. 블랙박스에도 달려 있죠. 그리고 안에도 경보등도 있죠. 엄청난 카메라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런 카메라만 달려 있는 거냐? 아니죠. 앞범퍼 같은 데는 또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 센서류에 대한 기업도 대표적으로 MC넥스 같은 기업들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현대차가 화이어하네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전선 뭉치가 없어가지고 공장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단가도 얼마 안 하는데 정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전기 전자 부품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IT 기업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높은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LG노텍과 LG전자가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중소형주 안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 유니테크로나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었냐? 그 기업도 바로 전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현재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지금은 이런 전장 부품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딱 2가지 종목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저는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리아 서키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잠깐만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테라닉스라는 기업입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그 밑에 인터플렉스 자, 그 시그네텍스 이런 기업들이 뭔 기업이죠? 패키징을 한다든지 또는 PCB를 만든다든지 FPCB를 생산한다든지 기업이에요. PCB는 말 그대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같은 딱딱한 데 들어가는 회로기판을 뜻하는 거고 자, FPCB는 뭡니까?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같은 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FPCB라고 합니다. 플렉스블 회로기판이라는. 자, 그러면 이 테라닉스는 뭘 하는 회사냐? 테라닉스라는 기업은 차량용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전장 부품을 만드냐면 차량용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PCB는 뭐라고 했죠? 회로기판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회로기판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가 다 LED입니다. 그 LED가 빛을 쏘기 위해서는 혼자 LED가 빛을 쏩니까? 아니죠. 어디에 달려 있나요? 바로 회로기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 회로기판에 전류가 연결돼줘야지만 빛을 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 전등을 달더라도 요즘 대부분 다 LED 나오죠. 그런 전등을 달아야 되는데 그 전등이 LED가 그냥 자체 발광을 합니까? 아니죠. 기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기판이
고장나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자동차의 이런 회로기판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회로기판들이 자동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 전자제품들이 늘어날수록, 그런 부품들이 늘어날수록 하이브리드가 되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든 전기차 시대가 오든 이런 전기 전자제품들에 대한 활용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PCB판은 훨씬 더 큰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 이런 자회사에 대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PCB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코리아 서키트는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 가지 더 보실 게,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철강 업종에 대한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적도 엄청나게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20%, 전년 동기 대비 60%, 영업이익도 34%, 전년 동기 대비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자,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자,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SPS라는 기업이 있어요. 별표 3개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이에요. 자, 100%의 지분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포스코 SPS가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우리가 뭐 물통같이 생겼죠? 자, 물통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우리가 모터코어라고 하는데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런 구동을 시켜줄 수 있는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모터코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모터코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모든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퍼가 앞에서 반짝반짝 거릴 때 그것을 동력 전달하는 것이 모터코어가 하는 역할이고, 창문을 내렸다 올렸다 모터코어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썬루프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모터코어가 하는 거예요. 결국 모터코어가 필수적 부품이라는 거죠. 자, 작년에 70만 개를 생산했었거든요. 올해 전반기만 지금 60만 개 생산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 자체가 더욱더 고사용화가 될수록 전기, 전자 부품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동력을 전달해주는 이런 모터코어에 대한 활용도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업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반드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런 전기차 부품주로서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 개념을 5개월 전에, 지금 우리가 2월달, 그 3월달에 제가 이 방송,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메타버스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영상도 남아있고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를 지금 선점을 해야 된다. 심지어 이때 메타버스 검색하면 제 거밖에 없었어요. 그 유튜브에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2월 달에도 와우넷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사야 된다. 이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어요? 덱스터였죠. 자, 지금 딱 2배 갔습니다. 5개월 걸렸습니다. 자, 이때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보고 있었죠. 우리 회원분들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공략을 했던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스트 소프트라는 게 5월 20일 날 해서 100%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결국에는 선점해야지만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1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까지 시장은 횡보를 보였어요. 하지만 종목군으로 봤을 때 100%, 200% 날아간 종목은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선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하시는 선익 시스템. 자, 1월 4일 날 했던 것이 현재 34,000원까지 7,000원짜리 3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5배 올랐죠.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카카오, 지금도 사고 싶어하는 그 카카오를 우리는 작년 코로나 때 3월 16일 날 카카오가 추천 나옵니다. 3월 17일이었습니다. 700%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덱스터도 이제 15,600원까지 올라가면서 딱 2배 이상, 6,500원에 시작을 해서 15,000원까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주가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 지금 사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언론은 매스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지금 사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리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종목군들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상로가 말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장에서 매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지금은 전기차라고 봐요. 그중에 전장 부품과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자. 그 개념이 여러분들에 대한 계좌를 크게 상승시키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을 알아봤는데요. 뒤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요 날짜를 보면 2020년 3월 16일입니다. 네. 우리가 작년 3월 16일 날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3월 19일이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방송, 우리가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지금은 사야 될 시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유튜브 채팅창과 댓글에는 엄청난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네가 전문가냐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는 3만 원이 간다는 얘기, 그리고 8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도 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이때 반드시 사야 된다, 적극적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저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지금 당장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우리가 그 통찰력을 가진 자만이 주식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업종과 종목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혹시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했는데요. 이상로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또는 샵 8338번으로 이상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핸드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특강을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우리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강한 호재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